네, 안녕하세요. 2025년 언어 영역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의 언어 영역은 상당히 쉬웠는데요.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었어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2번 문제 간단히 보고서 해설해보겠습니다. 네, 1번과 2번은 둘 다 내용 일치 문제였는데요. 먼저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였고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를 봤을 때 진사시와 생원시에 대해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시대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제도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냐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때 변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중심으로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고려 성종이 개경에 국자감을 두고서 공부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 국자감시를 치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관장하는 감독관들이 자신의 친지나 친족을 선발하고자 했다라고 하여서 하여서 이제 국자감에서도 간단한 유교 지식을 가르치는데 그쳤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공민왕이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고치고 그 안에 오경사서제를 두었으며 진사시를 시행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사시 합격자들로 하여금 성균관에 들어가면서 먼저 기초과정을 수강한 후 오경사서제에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서 사서오경을 공부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사시와 별도로 사서오경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생원시에 합격한 사람도 오경사서제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후 조선의 태조는 성균관에서 사서오경만을 가르치게 하였고 진사시를 폐지하고 생원시만 실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종은 다시 이를 받아들이면서 진사시가 재개되었다라고 하였고요. 각각 생원과 진사라고 불리며 모두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단에서 생원이나 진사가 된 후 실제로 성균관에 출석하는 사람은 상당히 적었다라고 하였고요. 정해진 규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과시험에 응시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원과 진사가 되지 못한 유학이라 불린 사람들까지 문과시험에 응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글의 각각의 문단을 살펴보면은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에 어떻게 인재를 선발을 하였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조선시대는 생원시나 진사시를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문과시험에 응시하기도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각각의 선지를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특히 4번 선지는 글의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내용이었고 마지막 문단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었던 내용이었던 만큼 나머지 선지들보다 먼저 판단을 하고 바로 옳다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넘어갔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네, 앞서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치부합 문제였고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살펴보았을 때 원본 문서와 등록물, 그 다음에 등록과 의궤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 달랐는지, 즉 각각의 정의와 비교를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조선에서 기본적인 기록 관리는 등록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은 원본 문서의 내용 중 참고하거나 보존할 만한 내용을 선별하여 옮겨 적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러한 등록을 통해 편찬한 기록물을 등록물이다라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물은 편철형 등록물과 첨입형 등록물로 구분된다라고 하였고요. 당시 등록물을 모은 등록책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기록의 보존에 편리했는데 이미 등록된 원본 문서는 폐기하기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등록물이 원본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기록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록의 편찬에 활용하기도 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의궤와 유사한 자료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의궤는 각 관서에서 자체적으로 편찬한 등록물과 달리 국가 차원에서 별도의 임시기구를 세워 편찬한 기록물로서 일반적인 등록물에 비해 정제된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보존을 우선으로 하고 있었다는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앞의 문단에서는 등록물의 정의와 그 분류, 등록물의 종류, 그다음에 등록물이 왜 중요했는지, 즉 원본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기록물로 인정받았다라는 내용을 주로 내용으로 삼았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의궤와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살펴보면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3번이었는데요. 등록을 통해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은 원본 문서를 보존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었다라는 것은 당시 문서의 크기는 제각각이어서 원본 문서를 모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등록물을 모은 등록책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기록의 보존에 편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보겠습니다. 3번부터 4번까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살펴보았을 때 팔랑크스 전투 대형 호플리테스 호플론 등을 통해서 어떤 독특한 그리스 마라톤 전투에서의 뭔가 독특한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무엇이고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는 페르시아의 침략에 대항하여 결성된 그리스군이 페르시아군을 완파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성능이 더 우수한 무기와 더 단단한 재질의 보호장구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과 이러한 군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전술체계인 팔랑크스의 숙달에 있었던 것에서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첫 번째 문단에서는 선제서 언급이 되었던 팔랑크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던 전술체계였다. 군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전술체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호플리테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호플리테스는 중무장한 시민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주무기는 찌르기용 장창인 사리사와 보호 장구는 호플론, 그리고 그 외에도 투구나 흉갑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팔랑크스 전투 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을 이룬 밀집 보병대였다라고 하였고요. 그 다음 문단에서는 팔랑크스가 왜 전투에서 유리했는지, 즉 일사불란하게 적진을 향해 전진하면서 강력한 돌파력을 발휘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행은 사리사를 허리 높이로 들어 앞으로 내밀었고 2행과 3행은 어깨 위에 창을 올려놓아 적군을 겨냥하는 자세를 취했으며 4행 이후는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세운 채 전진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팔랑크스를 구성하는 호플리테스가 오른손으로는 사리사를 사용했으므로 호플론은 왼손에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요. 특이한 특징으로는 각자의 호플론으로 자신의 신체 절반과 좌측에 선 동료의 신체 절반을 방어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맨 우측 열에는 경험이 풍부한 최정예 병사가 배치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라톤 전투가 벌어진 무렵에는 팔랑크스 전투 대형에 익숙해 있었다라고 하였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 팔랑크스의 숙달에 있었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호플론뿐만 아니라 머리나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장구를 갖추고 전투에 임했다라는 것은 보호장구에 대해서 얘기한 이 문단에서 찾을 수 있었고요. 제2행에 선 병사가 든 사리사와 4행에 선 병사가 든 사리사가 각각 지면과 이룬 각도는 서로 달랐다라는 내용은 3문단에서, 그리고 4번 팔랑크스 가장 우측 열에 선 병사는 호플론으로 자신의 신체 좌측과 바로 뒤편에 선 동료의 신체 우측을 방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4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에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열악한 무기 성능으로 인한 불리함을 효율적인 전술 체계로 극복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였는데 해당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문단에서 이러한 군장을 성능이 더 우수한 무기와 더 단단한 재질의 보호장구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열악한 무기 성능으로 인한 불리함이
이라는 것은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보았을 때 개성 상인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었고요. 또한 차인 제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부터 살펴보면 차인 제도는 상행위를 원활하게 행하기 위해 개성 상인이 창안한 독특한 관습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차인 제도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단연간의 훈련 후에 영업 능력과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인정되면 주인이 차인으로 발탁하거나 독립적인 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였고요. 주인과 차인 간에는 혈연보다 강한 도덕적 상호 관계가 유지되었다라는 것이 독특한 상조직 문화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또한 금전 거래 방식 측면에서도 독특한 상관습이 발견되었다라고 하였고요. 읽어보면은 손 씨가 그 사업 이익으로부터 채권으로 변제받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이런 상황에서도 주인인 임 씨에게 관연도 사업의 결산 보고를 진행하고 그 사업 이익의 반을 주인인 임 씨에게 배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차인제도 첫 번째 문단에서부터 이제 차인제도와 커맨더 제도와의 차이점, 즉 차인제도만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었냐라고 글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차인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차인제도의 특징으로 먼저 강한 도덕적 상하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전 거래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살펴보면 정답은 5번이었는데요. 주인과 차인 간의 사업이익 정산은 사적인 금전 관계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관습이 있었다라는 것은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차인 제도가 주인에 대한 영업 능력과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인정되면 차인으로 발탁하거나 독립적인 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 훈련 기간이 결정되었다거나 아니면 영업 능력이 인정될 경우 차인으로 발탁되었다라는 것은 차인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차인의 공동 출자라거나 아니면 주인이 해당 손실에 대해서 차인으로 공동으로 책임졌다라는 것은 차인이 주인과 차인의 관계에서 차인이 주인에게 좀 더 유리하게 배분을 해주었다라는 마지막 문단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5번, 6번 보겠습니다. 먼저 5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번의 선지를 보았을 때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는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고 이러한 도움을 양육이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려면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 교섭권의 내용이 정해져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때 비양육친은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한편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특별하고 긴밀한 인간관계는 헌법에 보장되는 인격권의 보호 대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도 가정법의 대원칙인 자녀의 복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법원은 직접 면접 교섭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진 면접 교섭의 내용을 제한할 수도 있고 완전히 금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면접 교섭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는 인격권의 보호 대상이기도 하지만 법원이 폭넓게 장녀의 복리 원칙에 따라서 폭넓게 제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5번부터 정답은 5번이었는데요. 비양육친이 자녀와 긴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한 권리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는 친밀하고
자녀와 친밀한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 그러한 권리를 면접 교섭권이라고 하여서 해당하는 권리가 면접 교섭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양육친과 합의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법원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은 마지막 문장에서 법원이 당사자로 합의로 정해진 면접 교섭의 내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이었습니다.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봤을 때 빈곤 문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부터 살펴보면 빈곤 문화론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빈곤 문화론에 따르면 그러한 문화를 공유를 하고 세대에 걸쳐 대물리 된다라고 하였는데 미국 사회에서 확인되는 다음의 사실들과 배치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양한 특성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여서 연령, 성별, 인종, 학력 수준, 가족 구성 등의 주요한 측면에서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빈곤층과 비빈곤층은 문화적 특징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요. 세 번째로는 그 구성이 끊임없이 변화하여서 빈곤층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빈곤 문화로는 빈곤층을 주류 문화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계층으로 묘사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빈곤층은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해야 할 고유한 속성을 지니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나머지는 전부 다 게시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5번, 미국 사회에서 빈곤층을 구성하는 사람의 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구성된다라고 유지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빈곤층의 규모와 구성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내용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각각의 그 문단별로 가장 첫 문장이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는 데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7번부터 10번까지 잠시 보고서 다시 또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7번부터 보겠습니다. 7번은 문맥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맥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기억, 니은 등등을 통해서 글을 읽으면서 각각의 선지가 문맥에 적절한지 그 근처 바로 전후 문장을 통해서 문맥을 파악을 하면서 읽어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불러온 뉴미디어의 세대는 종이책과 같은 출판물은 물론 공중파 TV와 같은 미디어까지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하였고요. 그러한 파급력은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유선 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이를 통한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만 해도 이만큼의 파급력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스마트폰과 유선 인터넷망은 충분히 비교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유선 인터넷망에 비해서 스마트폰이 그만큼 파급력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하기에 적절한 문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도 사람들은 유선 인터넷망을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기억의 문장의 내용이 그 다음 문장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전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그런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부동성 문제가 극복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 문단에서는 부동성의 문제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니은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는 부동성 문제와는 별로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은의 문맥의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소통은 유선 인터넷망에 랜선으로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 앞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는데 만약에 이렇게 수정을 한다면 부동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정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8번 보겠습니다.
가부터 다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가, 나, 다에서 1, 2, 3, 4, 5번에 선택을 하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 가에 들어갈 내용이 핵심 역량 강화인지 사회적 기여인지, 그리고 나에 들어갈 내용이 사회적 책임 이행인지 공유가 가치 창출인지, 다에 들어갈 내용이 통합인지 분리인지 이렇게 각각 판단을 하면서 살펴보면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에 들어갈 내용은 핵심 역량 강화와 사회적 기여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대표적 예로 사회적 책임 이행을 들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활동은 어떠한 가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무엇까지는 이어지지 못해서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웠냐라고 하였을 때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임 이행은 사회적 기여와는 관련이 있었지만 핵심 역량 강화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을 때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웠다라는 내용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핵심 역량 강화였습니다. 다음으로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공유가치 창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속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책임 이행과 공유가치 창출은 지향점을 달리하기 때문에 활동의 모습도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X사는 원산지 커피 농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평균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커피 원두를 구매하는 고가 매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이것은 어떠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그런데 새로 추진한 캡슐 커피 프로그램은 공유가치 창출 프로그램이 종래의 사회기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문단과 4문단은 서로 대비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문단이 공유가치 창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이것과는 반대가 되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들어갈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 들어갈 내용은 사회적 책임 이행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 혁신적 농업 전수와 영농 자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고요. 커피 농부들의 소득이 고가 매수 프로그램만 운영되었던 시절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하였고 커피 원두의 품질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공유가치 창출은 장기적으로 기업과 지역사회의 건설적 관계를 추구하며 사회적 기업과 핵심 역량 강화에 통합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이 커피 원두들의 소득과 커피 원두의 품질 둘 다 모두 다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분리가 아니라 통합이었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9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핵심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 주장이다 라고 했으므로 글의 일부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전체 내용을 포괄을 하는 핵심적인 주장을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살펴볼 때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 민주주의가 발달한 오늘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사회 전반의 권위구조에서 기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이 요청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첫 번째 문단에서는 글의 핵심 주장이 사회 전반의 권위구조에서 기인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표현으로 집약되는 최대주의적
관점이다라고 하였고요. 이것이 보다 진정성 있는 정치적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핵심은 참여와 그것의 교육적 기능이다라고 하면서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참여의 의의는 그것을 통해 개인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관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참여의 경험이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가져오는 변화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 이와 같은 참여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좁은 의미의 정치 과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작동하는 확장된 개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비단 일터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다양한 조직과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참여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권위 구조를 민주화하면 오늘날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글의 핵심 주장을 전부 다 포괄한다라는 것은 참여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권위 구조를 민주화한다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 라는 그 마지막 문장이 가장 핵심 주장을 대표하는 문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지는 5번이었는데요. 오늘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사회 전반의 권위 구조가 민주화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글의 핵심 주장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글이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는 내용을 주로 살펴보면서 그 해당하는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선지를 찾는 그런 과정으로 문제를 풀면 글의 일부만 물어보고 있거나 아니면 일부의 내용을 오독하고 있는 그러한 선지로부터 정답을 가려내기에 좀 더 유리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선지를 보았을 때 F자형 패턴 읽기와 훑어 읽기 두 가지 키워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훑어 읽기란 디지털 매체가 확산됨에 따라 전통적 읽기 방식인 집약적 읽기보다는 훑어 읽기가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훑어 읽기 패턴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F자형 패턴이 대표적이다라고 하여서 F자형 패턴은 훑어 읽기의 대표적인 패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디지털 콘텐츠의 위쪽 부분을 수평으로 이동하며 읽은 뒤 아래쪽은 이전보다 짧게 수평으로 이동하며 읽는다 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수직으로 이동하면서 문서의 왼쪽을 훑는다. 즉 눈동자가 움직이는 궤적이 F자 모양과 유사하기 때문에 F자형 패턴 읽기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특별한 시선을 끄는 단서가 없을 때 주로 나타난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F자형 패턴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F자형 패턴이 주로 나타나는 상황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 문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F자형 패턴 읽기에 단점도 있다라고 하여서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보를 충실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는데요. 우리 뇌가 정보를 직접적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활동만 수행하게 된다는 점도 F자형 패턴 읽기의 또 다른 단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두 번째 문단에서는 패턴 읽기의 F자형 패턴이 무엇이고 언제 나타나는지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단점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1번 선지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쉽게 알 수 있었는데요. 웹페이지를 읽는 경우 F자형 패턴 읽기는 시선을 끄는 단서가 없을 때 주로 사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대체로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지를 볼 때도 정확하게 내가 본 선지가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면 다른 선지를 보지 않고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서 많은 문제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면서 만약에 문제를 틀렸다라고 한다면 각 문단별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선지를 읽고 제시문을 여러 번 훑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제시문을 오독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 풀이가 너무 오래 걸렸거나 아니면 틀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각 문단별로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할 것입니다.